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 그 소리가 탁하면 마음도 탁한 것이라고요. 그대들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한 말이 허공에 떨어진 것처럼 서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할 말은 다 했는데 왜인지 상대의 눈빛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던 적은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귓가를 스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건 말입니다. 그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말을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요. 논리가 정연하고 표현이 유창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될 거라고요.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분명하면 존경받을 거라고요. 설득력 있는 언변만 갖추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그 태도에 가깝습니다. 같은 문장도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상대의 가슴 깊이 닿기도 하고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말의 품격은 어휘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서 옵니다. 정약용이 벼슬길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지면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면 이기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변은 날카롭고 근거는 탄탄했습니다. 허점을 찌르는데 거침이 없었고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날에도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침묵 속에서 그는 존경이 아닌 멀어짐을 읽었습니다. 눈빛에서 경계를 보았습니다. 말로 이겼으되 관계에서는 진 것입니다. 논쟁에서 얻은 것보다 신뢰에서 잃은 것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기려는 말이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을요.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말의 무게는 음량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요. 강진의 농부는 그를 몰랐지만 그의 한마디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학자의 긴 설명보다 농부의 짧은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진실한 한 문장이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가벼워지는 순간 존재도 함께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반대로 말에 진심이 담기면 그 사람의 품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붙들었던 한 가지를 그대들께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말의 향기를 남기는 6가지 원칙입니다. 화려한 화술이 아닙니다. 말재주를 늘리는 기교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논쟁술이 아닙니다. 어른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멈춤이고, 두 번째는 질문이며,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네 번째는 선명함이고, 다섯 번째는 존중이며, 여섯 번째는 대안입니다. 이 6가지를 지도처럼 펼쳐 보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대들의 말이 달라지면 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대들의 말에 무게가 실리면 그대들의 존재에도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대의 말을 내용이 아니라 울림으로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 멈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멈춤입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말부터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대들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내 노력이 부정당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바로 대답하고 싶은 충동 말입니다. 그 순간 입을 열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을 다 하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뱉은 말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논쟁이 들끓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상대가 부당한 말을 했을 때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즉각 반박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논리는 날카로웠고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대의 눈빛에 남은 것은 수긍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서운함이었습니다. 급한 혀가 일을 망친다는 것을 그는 그날 몸으로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하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표현이 과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그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긴 것 같았는데 실은 진 것입니다. 말에서는 승리했으나 마음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 한 박자 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물 위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물결은 저절로 찾아듭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잠시 멈추면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자리에서 더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더 진심에 가까운 말이 나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 원칙을 더욱 깊이 익혔습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전해 들은 소문에 분노가 치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더라도 하루를 묵혔습니다. 밤새 쓴 글을 아침에 다시 읽으면 고칠 곳이 보였습니다. 격한 표현은 덜어내고 진심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다듬어 보낸 글은 상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급히 보낸 글은 관계를 멀게 했지만 묵혀서 보낸 글은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앞서니 잠시 정리한 뒤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나는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대화할 때 말의 무게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울림을 갖게 됩니다. 멈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 침묵을 약점으로 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로 이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승리보다 연결을 택한 것입니다. 논쟁에서 지더라도 신뢰에서 이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화가 치밀 때 3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 3초가 10마디 말보다 값집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십시오. 그 숨결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멈춤은 침묵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말을 위한 준비입니다. 더 진실한 말을 위한 여백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 멈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질문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질문으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다가 상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편해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이 문장에는 정답이 아니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미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당겨야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답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그 답을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는 답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더듬거리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을 때 비로소 작은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깨달음은 오래 남았습니다. 스스로 찾은 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상대 마음의 등불을 켜게 하는 손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따지듯 묻는 질문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은 상대를 열리게 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던지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후배가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고 말하면 후배는 위축됩니다. 변명을 하거나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 물으면 달라집니다. 후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합니다. 지적받지 않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왜 공부를 안 하느냐고 다그치면 아이는 반발합니다. 하라고 하면 더하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 생활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니 하고 물으면 아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아이는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대화를 바꾸는 문장은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이 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경험을 지나고 나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상대의 문을 엽니다. 내가 가진 답을 전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하나로 상대가 스스로 답을 향해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진리만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요. 남이 알려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스스로 깨달은 것은 삶에 새겨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10마디 조언보다 깊이 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침묵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의 무게를 건네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대화 중에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말을 시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 의견을 쏟아낸 적은요. 빈틈없이 말을 채워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대화 후에 상대가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허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대화 중 잠깐의 정적이 찾아오면 어색해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말하려고 합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말을 많이 해야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던가요? 쏟아내는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의 마음이 열리던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빨라질수록 생각은 얕아지고 말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깊어진다고요. 급하게 쏟아내는 말에는 생각이 담길 틈이 없습니다. 천천히 하는 말에는 마음을 담을 여유가 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 사이의 간격이 깊이를 결정합니다. 빠른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느린 말은 머무릅니다.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우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뒤 잠깐 멈추는 것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곧바로 대답하면 상대의 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마치 내 대답을 위한 빌미로만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고 대답하면 상대의 말이 무겁게 다루어졌다고 느낍니다. 내 이야기가 진지하게 들렸다고 느낍니다. 한 박자 비워둔 자리에서 상대의 마음이 숨을 쉽니다.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정약용은 말보다 글로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적었기에 오히려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많은 말을 주고받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말이 귀해지자 비로소 그 가치가 보였습니다. 서둘러 내뱉는 말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말이 많던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봅시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상대는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들렸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러나 잠시 함께 머물러주면 다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면 상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위로보다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보다 동행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잠깐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적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말과 말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더 정확한 말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대화의 품격을 바꿉니다. 급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상대도 그대도 여유를 얻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빈틈없이 말하는 사람보다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요. 비워두는 것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이 끝나면 2박자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깐 머물러 보십시오. 그 2박자가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더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3번째 원칙 침묵입니다. 4번째 원칙은 선명함입니다. 안개 같은 말을 걷고 선명한 문장만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대충, 아마, 그냥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까? 별로, 그럭저럭, 뭐 괜찮아요 같은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하며 결론을 흐리십니까?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그대의 진심을 읽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개 속에서 손을 내밀어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안개 속을 걸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흐릿한 말 속에서는 마음을 잃습니다. 상대는 그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불안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파악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해석하느라 지칩니다. 결국 대화가 끝나도 무엇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매함을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했습니다. 한 문장에 담긴 뜻이 분명했기에 읽는 사람을 함부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오해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글의 품격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의 격이기도 합니다. 말이 선명하면 사람도 선명해 보입니다. 말이 흐리면 사람도 흐려 보입니다. 흐릿한 칭찬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라고만 하면 무엇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하면 다릅니다. 상대는 자신의 어떤 말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정은 깊이 닿습니다. 막연한 칭찬은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감사라도 선명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거절할 때도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거절을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상대는 기대를 품고 기다립니다. 나중에 거절의 답을 받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서운해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존중입니다. 아프더라도 선명한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흐린 위로보다 정직한 거절이 더 친절합니다.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연락해 주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관계를 두텁게 만듭니다. 추상적인 감사는 가볍고 구체적인 감사는 무겁습니다. 선명함은 성의입니다. 상대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도 그러했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순서로 공부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정확하게 썼습니다. 아끼기에 애매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 선명함이 아들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흐린 격려보다 선명한 지침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을 줄여 보십시오. 그냥이라는 말을 아껴 보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좋았는지, 무엇이 왜 불편했는지 한 줄로 정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쌓이면 그대의 말은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선명한 말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두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 말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흐리게 말하는 사람은 편해 보이지만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때로 불편하지만 결국 존경받습니다. 오늘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선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의 정제가 그대의 품격을 높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존중입니다. 친밀함 속에서도 존중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에게, 부부에게, 가족에게 예의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이에 뭘 그래, 그냥 편하게 하자며 말을 낮춘 적은요. 그렇게 낮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워질수록 말이 편해집니다. 편해질수록 조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던 말투가 시간이 지나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례가 스며듭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느낍니다. 우리 사이에 예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말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관계의 뿌리는 조용히 썩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은 무례의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아끼고 더 살펴야 합니다. 정약용이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도 이 결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정성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수백 통에 이릅니다. 그 편지들 어디에도 함부로 한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더 반듯하게 썼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기에 더 예를 갖추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기에 마음은 더 가까이 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말에 신경을 썼습니다. 상대가 불편할까 봐 표현을 가려 골랐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기 전에도 머릿속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편해진 것이 아니라 게을러진 것입니다. 존중을 아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쌓입니다.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그 금이 메워지지 않은 채 겹겹이 쌓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오가는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례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말은 오래 남습니다. 가슴에 박힙니다. 그 말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아픕니다. 기대가 있기에 더 실망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친밀함에 기대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한 문장이 관계에 쿠션을 깔아줍니다.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하루하루 쌓인 배려가 수십 년의 관계를 지탱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매일 하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중합니까? 아니면 익숙함에 기대어 거칠어졌습니까? 거칠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사건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무심한 말들이 쌓여 서서히 무너집니다. 작은 균열들이 모여 결국 갈라집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더 반듯해야 한다는 것을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친밀함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존중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한 번만 존중의 말을 건네 보십시오. 고마워요가 아니라 덕분에 오늘 하루가 편했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미안해가 아니라 그때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정성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5번째 원칙입니다. 6번째 원칙은 대안입니다. 비판 대신 대안을 건네고 허물을 덮어 인격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며 상대를 몰아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면 상대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순간 내 품격이 먼저 무너진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와 반발로 이어집니다. 지적이 정확할수록 상대는 더 움츠러듭니다. 결국 관계만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꾸짖음보다 다시 서게 하는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으며 떠돌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실이 차갑기만 하면 폭력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를 무너뜨리면 소용없습니다. 비판에는 반드시 따뜻한 방향이 함께해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건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했다고 해봅시다. 이번 건은 문제가 많았어요. 왜 확인을 안 했어요? 하고 말하면 후배는 위축됩니다. 다음번에도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정성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이 한 가지만 더 챙기면 훨씬 좋아지겠습니다. 상대는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얻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망쳤을 때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다그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어 하고 먼저 들어주면 다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짚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해보자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마음은 존중합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상대의 인격을 세워줍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행동은 비판하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요.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덮어주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요.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오늘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해야 할 때 먼저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함께 건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마디를 덧붙이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것이 6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멈춤이었습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말부터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물음으로 마음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비워둔 자리에 마음을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선명함이었습니다. 흐릿한 표현을 걷어내고 또렷한 문장만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는 존중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고 예를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는 대안이었습니다. 비판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허물을 덮어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화려한 화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논쟁 기술이 아닙니다. 어른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말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말로 관계를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의 결이 보입니다. 벼슬길에서 논쟁으로 이기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줄어든 자리에 깊이가 들어왔습니다. 급한 대응 대신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지적 대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내용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울림으로 기억했습니다. 한 번에 6가지를 다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대화에서 단 하나만 골라 보십시오. 멈춤이든 질문이든 침묵이든 선명함이든 존중이든 대안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의식하면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한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 바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편함과 자연스러움이 관계를 망치고 있었다면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을 견디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대들의 말이 달라지면 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그대의 말을 내용이 아니라 무게로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말의 품격이 곧 존재의 품격입니다. 노년의 정약용을 상상해 봅니다. 유배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보낸 마지막 세월을요.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을 담아 말했고 필요할 때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말보다 존재가 먼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이긴 논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남은 따뜻한 기억입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고요해질수록 그대의 존재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대들에게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나눈 이야기 중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대화에서 그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그대들의 말을, 그대들의 관계를, 그대들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